홀로 양양으로 여행 떠난 후 55세 변호사를 만나 재혼하고 한 달 뒤 완전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저는 정은아라고 합니다. 올해 62세죠. 남편이 하늘나라로 떠난 지 8년이 흘렀어요. 그동안 서울에서 작은 북카페를 운영하며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생일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이제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평생 남편과 아이들만 챙기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정말 나 자신을 위한 하루쯤은 괜찮지 않겠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양양행 고속버스표를 끊었어요. 특별한 계획은 없었어요. 그냥 바다가 보고 싶었거든요. 버스에 몸을 맡기고 창밖을 바라보니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양양에 도착해서 숙소부터 잡았어요. 작은 펜션이었는데 사장님이 친절하게 멍비치 해변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반려견과 함께 산책할 수 있는 곳이라고 했죠. 저는 개를 키우지 않지만 왠지 그곳이 좋을 것 같았어요. 멍비치에 도착했을 때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투명한 파도가 모래사장에 부딪히고 햇살이 바다 위에서 반짝반짝 춤을 추고 있었어요. 여기저기서 반려견들과 함께 뛰어노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모래사장에 앉아서 파도 소리를 들었어요. 언제 이런 여유를 가져본 게 마지막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였어요. 뒤에서 조용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혼자 오신 거예요? 깜짝 놀라서 뒤돌아보니 단정한 셔츠 차림의 남자분이 책 한 권을 들고 서 계시더라고요. 나이는 50대 중반 정도로 보였어요. 인상이 차분하고 따뜻했습니다. 네, 혼자 왔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대답했죠. 그분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선 누구나 혼자 와요. 그래야 진짜 쉬거든요.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혼자여서 오히려 자유롭고 편안했어요. 변호사 최도윤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자기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정은아입니다.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어색하지 않았거든요. 최도윤 씨의 말투가 정말 차분했어요. 급하지도 않고 부담스럽지도 않게 말씀하시는 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람에 섞여서 낮은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최도윤 씨가 가슴을 살짝 쓸어내리는 모습도 보였고요. 괜찮으신지 물어보려다가 그만뒀어요. 처음 만난 사이인데 너무 사적인 질문일 것 같았거든요. 책 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제가 그분의 손에 들린 책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 이거요. 그냥 습관적으로 들고 다녀요. 사실 바다 보러 온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우리는 잠시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이 참 좋았어요. 서로 말을 하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은 그런 편안함이 있었거든요. 자주 이곳에 오시나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일 때문에 양양과 강릉을 오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가끔 들러요. 여기가 마음이 편해지는 곳이거든요. 최도윤 씨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일이 많이 힘드신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을 때 최도윤 씨가 말씀하셨어요. 오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내일도 이곳에 오실 건가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럼 혹시 내일 또 뵙게 되면 좋겠네요. 그렇게 첫 만남이 끝났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났어요. 최도윤 씨의 차분한 목소리와 따뜻한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그 낮은 기침 소리도 왜 그렇게 기억에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기분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처음이었죠. 괜찮은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이 떠졌어요. 어젯밤부터 계속 최도윤 씨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분의 기침 소리가 걱정되어서였을까요? 멍비치로 가기 전에 근처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기로 했어요. 바다를 보며 마시는 커피는 서울에서 마시는 것과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작은 카페였는데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창가 자리가 있더라고요.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또 보네요. 깜짝 놀라서 뒤돌아보니 최도윤 씨가 서 계시더라고요. 어젯밤보다 더 단정하게 차려입으셨는데 얼굴이 좀 피곤해 보였어요. 정말 우연이네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근처 카페가 여기 하나뿐이라서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좀 뻔한 만남이죠. 최도윤 씨도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분이 제 앞자리에 자연스럽게 앉으셨어요. 어색하지 않았어요. 마치 오래 알던 사이처럼 편안했거든요. 잠은 잘 주무셨어요. 제가 먼저 안부를 물었습니다. 글쎄요. 요즘 잠이 잘 안 와서요. 최도윤 씨가 가슴 부근을 살짝 문지르며 말씀하셨어요. 그때 카페 사장님이 커피를 가져다 주셨는데 최도윤 씨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컵을 받으시면서도 숨을 좀 깊게 쉬시더라고요. 괜찮으세요? 걱정이 되어서 물어봤어요. 요즘 가슴이 자주 뛰어요. 최도윤 씨가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병원에선 과로래요. 일 때문인가요? 그분이 잠시 멈칫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사는 게 너무 버거워서요. 그 말을 하실 때 표정이 참 복잡해 보였어요. 슬픔인지 피로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그리고 또 가슴을 조용히 쓸어내리셨어요. 그 손끝이 유난히 창백해 보였습니다. 저는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해드려야 할지 몰랐어요. 처음 만난 사이인데 너무 깊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그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는 게 어딘가 고마웠어요. 변호사 일이 많이 힘드시나 봐요. 일은 할만해요. 그런데 혼자 사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아내를 몇 년 전에 먼저 보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비슷한 상황이셨던 거네요. 갑자기 마음이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남편을 8년 전에 떠나보냈어요. 그러셨구나요. 그럼 저보다 훨씬 오래 혼자 사셨네요. 우리는 잠시 조용히 커피를 마셨어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침묵이었다고 할까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게 있었어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는데 파도가 조용히 밀려왔다 물러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해가 질 때까지 바닷가에 있어 보려고요. 제가 말했어요. 저도 그럴 생각이에요. 혹시 함께 걸어보실래요? 그렇게 우리는 카페를 나와서 바닷가를 걸었어요. 멍비치는 오후가 되니까 더 아름다웠어요.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서 기분이 좋았거든요. 최도윤 씨는 걸음이 좀 느리셨어요. 중간중간 멈춰서 숨을 고르시는 모습도 보였고요. 제가 보기엔 컨디션이 좋지 않아 보였는데 그래도 계속 걸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좀 쉬시죠. 제가 제안했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걷는 게 좋아요. 우리는 모래사장에 있는 나무 벤치에 앉았어요. 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는데 하늘이 정말 예뻤어요. 주황색과 분홍색이 섞인 노을이 바다 위로 비치고 있었거든요. 참 아름답네요. 최도윤 씨가 중얼거리듯 말씀하셨어요. 네, 정말 그래요. 그때 최도윤 씨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어제 처음 뵙고 오늘 또 만나니까 신기해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는데 그 말에 제 마음도 뭉클해졌어요. 저도 똑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오랫동안 혼자 살다 보니까 사람과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좋은 줄 잊고 있었어요. 저도 그래요. 카페에서 손님들과 이야기하긴 하지만 이렇게 진솔한 대화는 오랜만이에요. 노을이 점점 짙어졌어요. 바다가 온통 금빛으로 물들었거든요. 최도윤 씨의 옆모습도 노을빛에 물들어서 더욱 부드러워 보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또 가슴을 쓸어내리시더라고요. 이번엔 조금 더 길게요. 표정도 살짝 일그러지셨고요.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다시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가끔 이래요.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숨소리도 조금 거칠어진 것 같았고요. 걱정이 되었지만 더 이상 묻기가 어려웠어요. 우리는 해가 완전히 질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가끔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가끔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기도 했고요. 이상했어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이렇게 편안할 수 있다는 게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면서 계속 생각났어요. 최도윤 씨의 따뜻한 눈빛과 창백한 손끝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가슴을 쓸어내리시던 모습도요.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힌 느낌이었어요. 마치 잃어버렸던 온기를 다시 찾은 것 같았습니다. 양양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서울의 일상이 다시 시작됐지만 자꾸 최도윤 씨 생각이 났어요. 멍비치에서 함께 본 노을, 그분의 따뜻한 목소리, 그리고 걱정스러웠던 기침 소리까지 모든 게 선명하게 기억났거든요. 북카페도 평소처럼 운영했어요. 단골 손님들이 와서 커피를 마시고 책을 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이런 일상이 편안했을 텐데 왠지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저녁 9시쯤 되어서 카페 문을 닫으려고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손님도 나가시고 의자를 올리고 바닥을 쓸고 있을 때였어요. 핸드폰에서 문자 알림이 울렸어요. 처음엔 누군지 몰랐어요. 모르는 번호였거든요. 그런데 메시지를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오늘 멍비치에 비가 와요. 그날이 생각나네요. 최도윤 씨였어요. 어떻게 제 번호를 아셨는지는 몰랐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저를 생각하고 계셨다는 게 중요했거든요. 저도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서울은 맑은데 양양에 비가 오나 보네요. 저도 그날이 자꾸 생각나요. 몇 분 뒤에 다시 문자가 왔어요. 혹시 서울에서 만날 기회가 있을까요? 가끔 출장을 가거든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거든요. 언제든 괜찮아요. 카페 주소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하루가 끝났어요. 그날 밤은 잠이 잘 안 왔어요. 최도윤 씨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을까요? 며칠이 지났어요. 그동안 최도윤 씨와 가끔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그분의 메시지는 항상 따뜻했어요. 안부를 물어보시거나 날씨 이야기를 하시거나 가끔은 바다 생각이 난다고 하시기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카페에 손님이 별로 없어서 혼자 책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최도윤 씨가 서 계시더라고요. 어머, 정말 오셨네요. 제가 깜짝 놀라며 인사했어요. 출장차 서울에 와서요. 약속 시간 전에 들렀습니다. 최도윤 씨는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셨어요. 그런데 양양에서 봤을 때보다 좀 더 피곤해 보였어요. 얼굴색도 좀 안 좋아 보였고요. 어서 앉으세요. 뭘 드릴까요? 커피 한 잔만 부탁드려요.
최도윤 씨가 창가 자리에 앉으셨어요. 제가 커피를 내려서 가져다 드렸는데 그때 최도윤 씨가 작은 종이 상자를 꺼내시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그날 당신이 앉았던 자리 근처 모래예요. 최도윤 씨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버릴 수가 없더군요. 깜짝 놀랐어요. 모래를 가져오신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런데 그분의 눈빛을 보니까 진심이 느껴졌어요. 정말 그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았거든요. 고마워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선물이네요. 별것도 아닌데 민망하네요.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최도윤 씨는 서울 출장이 생각보다 자주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끔 이렇게 들러도 되는지 물어보셨어요. 당연히 괜찮아요. 언제든 오세요. 그날은 약 1시간 정도 카페에 계셨어요. 다른 손님들도 몇 분 계셨는데 최도윤 씨가 조용히 앉아서 책을 읽거나 저와 이야기하시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원래부터 이 카페의 단골 손님이셨던 것처럼요. 그분이 가실 때 말씀하셨어요. 다음에 또 와도 될까요? 당연히요.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모래가 담긴 작은 상자를 들여다봤어요. 정말 멍비치에 하얀 모래가 들어 있었어요. 왜 이런 걸 가져오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감동이었어요. 그 모래를 보니까 양양에서 함께했던 시간이 떠올랐거든요. 그날 밤 늦게 최도윤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좋은 시간이었어요. 카페 분위기가 정말 좋네요. 저도 좋았어요. 다음에 또 오세요. 혹시 괜찮으시면 가끔 통화해도 될까요? 혼자 있다 보니까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저도 그래요.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날부터 최도윤 씨와 자주 통화를 하게 됐어요. 처음엔 짧은 안부 전화였는데 점점 길어졌어요. 서로의 하루 일상을 나누고 사소한 이야기도 하고 가끔은 깊은 얘기도 했어요. 최도윤 씨는 밤 늦게 전화를 자주 하셨어요. 일이 끝나고 나면 집이 너무 조용해서 외롭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카페 문을 닫고 집에 가면 혼자인 게 외로웠거든요. 통화할 때마다 최도윤 씨의 목소리에서 피로가 느껴졌어요. 가끔 기침도 하시고 숨소리도 좀 거칠 때가 있었고요. 괜찮은지 물어보면 항상 괜찮다고 하시지만 걱정이 되었어요. 요즘 일이 많이 힘드세요. 그냥 좀 바빠서요. 별일 아니에요. 하지만 목소리만 들어도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도 저와 통화할 때만큼은 목소리가 밝아지시더라고요. 어느새 제 하루는 최도윤 씨의 목소리로 끝나는 게 당연해졌어요. 밤에 그분 전화를 기다리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게 연애하는 기분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나이가 60이 넘어서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커피잔 사이의 침묵도 이제는 자연스러웠어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편안함이 있었어요. 최도윤 씨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제게는 정말 소중했습니다. 최도윤 씨와 통화를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어요. 어느새 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죠. 매일 밤 그분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전화가 왔는데 최도윤 씨의 목소리가 뭔가 다르더라고요. 평소보다 더 진중했어요. 은하 씨, 오늘 시간 되시면 카페로 갈게요.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좀 이상해요. 아니에요. 그냥 할 말이 있어서요.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최도윤 씨가 카페에 오셨어요.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차려입으셨는데 표정이 참 진지했어요.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계셨고요. 이게 뭐예요? 제가 놀라며 물었어요. 그냥요. 받아주세요. 우리는 조용한 자리에 앉았어요. 최도윤 씨가 한참 동안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손을 계속 만지작거리시면서요. 뭔가 심각한 이야기인가요? 제가 먼저 물었어요. 그때 최도윤 씨가 저를 똑바로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 남은 인생, 당신 옆에서 쓰고 싶어요. 그 한마디에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까 가슴이 벅찼거든요. 행복하면서도 두려웠어요. 정말 그런 마음이세요? 네, 진심이에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어요.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최도윤 씨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더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걱정되었어요. 아이들 반응이 가장 걱정이었죠. 특히 둘째 며느리 소희가 제일 반대할 것 같았어요. 아이들은 뭐라고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설득해 볼게요. 예상대로 아이들은 반대했어요. 특히 소희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계속 얘기했어요. 나이 차이도 그렇고 서로 모르는 사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어머니, 너무 성급하신 것 같아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정해져 있었어요. 소희야, 엄마 인생은 이제 엄마 거야. 남은 시간 행복하게 살고 싶어. 아들도 처음엔 반대했지만 제가 진심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지지해줬어요. 엄마가 행복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하기로 했어요. 조용한 결혼식이었지만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최도윤 씨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설렘으로 가득했거든요. 신혼 처음 며칠은 정말 행복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옆에 최도윤 씨가 계시고 함께 아침을 먹고 저녁에는 같이 산책도 하고요. 오랫동안 혼자 살다가 누군가와 함께하는 일상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어요. 최도윤 씨도 행복해 하셨어요. 제게 고마움을 표현하시는 일이 많아졌고 가끔은 장난도 치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최도윤 씨의 밤이 점점 길어졌거든요. 저는 일찍 자는 편인데 최도윤 씨는 새벽까지 깨어 계시는 일이 많았어요. 처음엔 일 때문인 줄 알았어요. 변호사 일이 바쁘시니까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잠을 못 주무시는 것 같았거든요. 잠이 안 와요. 제가 걱정되어서 물으니까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뭔가 불편한 게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그런데 며칠 더 지나니까 다른 것들도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날 때가 있는데 최도윤 씨의 숨소리가 좀 거칠더라고요. 평소와 다른 얕은 숨소리였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시면 항상 약을 드시는 것도 봤어요. 심장약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그러려니 했는데 약 종류가 꽤 많았어요. 약을 많이 드시네요. 혈압약이랑 심장약이에요. 나이 들면 다 먹는 거 아니에요. 최도윤 씨는 웃으시면서 대답하셨지만 제가 보기엔 단순한 성인병 약 같지는 않았어요. 약통에 쓰여 있는 글씨도 복잡했고요. 가끔 가슴을 쓸어내리시는 것도 자주 봤어요. 양양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러셨는데 결혼 후에는 더 자주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괜찮으세요? 제가 물어보면 항상 같은 대답이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피로해요. 최도윤 씨의 미소는 여전했어요. 저에게 항상 다정하셨고 사랑한다는 말도 자주 해주셨어요. 하지만 눈빛이 예전과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뭔가 멀어지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밤에 함께 누워 있을 때도 그랬어요. 최도윤 씨가 잠들기 전에 한숨을 쉬시는 걸 들을 수 있었어요. 깊고 무거운 한숨이었어요. 뭔가 고민이 있으세요? 아니에요. 당신과 결혼해서 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제 눈엔 뭔가 숨기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너무 깊이 묻기가 어려웠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걱정이 되어서 가끔 병원에 가보시라고 권했어요. 정기검진이라도 받아보시라고요. 곧 갈 거예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최도윤 씨는 병원에 가시지 않았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미루셨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이 커졌어요. 뭔가 중요한 걸 숨기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직접 물어보기는 어려웠고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최도윤 씨가 일주일간 강릉 출장을 가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법원 업무가 복잡해져서 좀 오래 걸릴 것 같다고 했어요. 혼자 있기 심심하지 않으실까요? 최도윤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셨어요. 괜찮아요. 카페 일도 있고 집 정리도 할 것들이 많으니까요.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최도윤 씨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행복했지만 가끔은 제 공간이 그리웠거든요. 그리고 최도윤 씨의 건강 상태가 계속 걱정되어서 좀 정리된 시간을 가지고 싶기도 했고요. 최도윤 씨가 떠나신 첫날은 평범했어요. 오랜만에 혼자 아침을 먹고 카페에 가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뭔가 허전했어요. 이미 최도윤 씨와 함께하는 일상에 익숙해져 있었나 봐요. 둘째 날부터는 집 정리를 시작했어요. 최도윤 씨가 가져오신 짐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게 많았거든요. 특히 서재 쪽은 책들이 아직 박스에 들어있는 상태였어요. 출장 가서 돌아오시면 깜짝 놀라게 해드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서재 정리를 시작했어요. 책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책장에 정리했어요. 법률 서적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가끔 문학책도 있었어요. 최도윤 씨의 취향을 알 수 있어서 재미있었죠. 책장 위쪽 선반까지 정리하려고 의자를 가져와서 올라섰어요. 그런데 책을 정리하다가 뒤쪽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의자에서 내려와서 확인해 보니까 하얀 봉투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봉투가 좀 두툼했어요. 뭔가 서류가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그냥 다시 책장에 넣어둘까 했어요. 남편의 사적인 서류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봉투에서 종이 몇 장이 삐져나와 있었는데 병원이라는 글자가 보이더라고요. 순간 걱정이 됐어요. 혹시 최도윤 씨가 아픈 곳이 있는데 저한테 말씀 안 하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봉투를 열어봤는데 병원 서류들이 여러 장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 종이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진단서였거든요. 진단명을 보니까 협심증, 부정맥 중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날짜는 작년이었고요. 그러니까 저와 만나기 전부터 아프셨던 거예요. 두 번째 종이를 봤는데 또 다른 병원 진단서였어요. 역시 심장 관련 질환이었고 상태가 좋지 않다는 내용이었어요. 의사 소견란에는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 필요, 예후 불량이라는 무서운 말이 적혀 있었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왜 이런 중요한 걸 저한테 말씀 안 하셨을까요? 결혼 전에 알았다면 더 잘 돌봐드릴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세 번째 종이를 보는 순간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생명보험 가입 서류였거든요. 날짜를 보니까 결혼식 일주일 전이었어요. 보험 수익자란을 봤는데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정은아. 제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야?
소리가 저절로 나왔어요.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손끝이 덜덜 떨렸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어요. 결혼하기 전에 미리 저를 보험 수익자로 해놓으신 거예요. 그것도 중증 심장병을 앓고 계시면서요. 모든 게 계산된 것 같았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양양에서의 만남, 그 로맨틱했던 순간들, 프로포즈, 결혼식, 모든 게 다시 떠올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처음부터 계획이었던 건가요? 혼자 죽기 싫어서 누군가를 찾은 건가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저였던 건가요? 사랑한다고 하셨던 그 말들이 모두 거짓말이었던 건가요? 진단서를 다시 봤어요. 예후 불량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얼마나 심각한 상태이신 걸까요? 그래서 서둘러 결혼하신 건가요? 보험 서류도 다시 봤어요. 보험금이 꽤 큰 금액이었어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돈이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배신감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몰려왔어요.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거라고 믿었는데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니요. 그동안 최도윤 씨의 행동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가슴을 자주 쓸어내리시던 모습, 밤에 잠을 못 주무시던 모습, 약을 드시던 모습, 모든 게 이해됐어요. 전화를 걸고 싶었어요. 지금 당장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게 뭔지, 왜 숨기셨는지, 진짜 사랑하신 건지. 하지만 전화기를 들 수가 없었어요. 손이 너무 떨렸거든요.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행복했던 지난 한 달이 모두 거짓말 같았어요. 제가 바보였던 걸까요? 나이 들어서 사랑에 눈이 멀어서 모든 걸 못 본 걸까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최도윤 씨가 걱정됐어요. 그렇게 아프신 줄 몰랐거든요. 혼자서 얼마나 무섭고 외로우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배신감이 더 컸어요. 진실을 숨기고 접근하신 거잖아요. 저는 그냥 보험금 받을 사람이었던 건가요? 최도윤 씨에게 저는 어떤 존재였던 걸까요?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으면서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른 척하고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따져 물어야 할까요?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생각만 났어요. 그 사랑은 어디까지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계산이었을까요? 정말 모르겠었어요. 최도윤 씨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그 서류들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계속 생각만 났거든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뭐라고 물어봐야 할지요. 아침 일찍부터 불안했어요.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고 손에 땀이 났어요. 카페에 가서 일을 했는데도 집중이 안 됐어요. 손님들과 이야기할 때도 자꾸 딴 생각이 났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단골 손님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괜찮아요.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최도윤 씨를 어떤 마음으로 맞아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오후 5시쯤 최도윤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서울로 출발해요. 8시쯤 도착할 것 같아요. 네, 알겠어요. 목소리를 최대한 평상시처럼 하려고 했는데 떨리는 게 숨겨지지 않았어요. 최도윤 씨도 느끼셨는지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괜찮아요. 일찍 들어와 계세요. 카페를 일찍 닫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봉투를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기다렸어요.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았어요. 시계를 자꾸 보게 되었고 가슴이 계속 뛰었어요. 8시 조금 넘어서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최도윤 씨가 돌아오셨구나 싶어서 일어섰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다녀왔어요. 최도윤 씨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최도윤 씨는 평소와 똑같으셨어요. 여행 가방을 정리하시고 제게 강릉에서 사온 선물도 주셨어요. 작은 바다 조개로 만든 목걸이였어요. 이거 예쁘죠? 당신 생각나서 샀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이렇게 다정하신 분이 정말 저를 속이신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도 계속 고민했어요. 언제 말을 꺼내야 할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요. 최도윤 씨는 출장 이야기를 하시면서 즐거워하셨는데 저는 대답하기가 어려웠어요. 왜 그렇게 조용해요? 혹시 어디 아픈 데 있어요? 최도윤 씨가 제 이마에 손을 올리시며 물어보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을 때였어요. 테이블 위에 있는 봉투가 보이시더라고요. 최도윤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게 뭐예요? 최도윤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서재 정리하다가 떨어진 거예요. 최도윤 씨가 봉투를 집어서 확인하셨어요. 그리고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을 못 하셨어요. 얼굴이 하얘지셨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먼저 물었어요. 왜 제 이름이 보험 수익자로 되어 있어요? 최도윤 씨는 여전히 말씀을 못 하셨어요. 그냥 소파에 앉아서 봉투를 들여다보고만 계셨어요. 대답해 주세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제서야 최도윤 씨가 고개를 드셨어요. 눈이 빨갛게 되어 있었어요. 당신이 알면 나 옆에 못 있을까봐 그랬어요. 처음부터 계획이었죠.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최도윤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이 보험은 뭐예요? 결혼하기 일주일 전에 가입하셨잖아요. 그건 최도윤 씨가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진단서도 봤어요. 협심증에 부정맥 중증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최도윤 씨가 가슴 주머니에서 약병을 꺼내시려다가 손이 떨려서 바닥에 떨어뜨리셨어요. 약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났어요. 울분이 치밀어 올랐거든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의미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아니에요. 당신을 사랑하는 건 진심이었어요. 사랑이요. 이게 사랑이에요. 저를 보험금 받을 사람으로밖에 안 본 거잖아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참고 있던 게 터져 나온 것 같았어요. 양양에서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었겠네요. 다 계획하고 접근하신 거죠. 그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진심으로요.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믿어요? 최도윤 씨가 무릎을 꿇고 앉으셨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그냥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었어요. 혼자 죽기가 무서웠어요. 그래서 보험도 가입하고 누군가를 찾아다녔어요. 정말 계획이었구나 하는 생각에 더 화가 났어요. 그럼 저는 뭐예요? 그냥 이용당한 거예요. 아니에요. 당신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정말 사랑하게 됐어요. 보험 같은 건 중요하지 않게 됐고요. 말이 안 돼요. 그럼 왜 숨기셨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하면 당신이 부담스러워 할까 봐요. 동정으로 결혼하는 건 싫었어요. 최도윤 씨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믿기 어려웠어요. 당신을 사랑한 게 죄가 됐네요. 최도윤 씨가 중얼거리듯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어요. 사랑이라고 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날 밤 최도윤 씨는 서재에서 주무셨어요. 저는 침실에서 혼자 울었어요.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어요.
행복했던 지난 시간들이 모두 거짓말 같았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최도윤 씨가 걱정되기도 했어요. 그렇게 아프신 줄 몰랐으니까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화가 나면서도 걱정되고 배신감이 들면서도 안쓰럽고요. 다음 날 아침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서로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그날 밤은 정말 끔찍했어요. 저는 침실에서, 최도윤 씨는 서재에서 따로 주무셨는데 둘 다 잠을 못 잤을 거예요. 벽 너머로 가끔 기침 소리가 들렸거든요. 평소보다 더 심한 기침이었어요. 새벽 3시쯤이었을까요? 갑자기 서재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뭔가 쓰러지는 소리였어요. 처음엔 책이 떨어진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급하게 서재로 뛰어갔어요. 최도윤 씨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얼굴이 새하얗고 가슴을 움켜잡으며 괴로워하고 계셨어요. 여보,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최도윤 씨가 간신히 말씀하셨어요. 심장 발작인 것 같았어요. 즉시 119에 신고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잘못 누르기도 했고요. 환자분이 의식은 있으신가요? 응급실 직원이 물었어요. 네, 있어요. 근데 가슴을 아파해요. 심장병이 있어요. 지금 구급차 보내드릴게요. 환자분 옆에서 계속 말을 걸어주시고 편안한 자세로 눕혀주세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최도윤 씨가 계속 아파하시는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그냥 손을 잡고 괜찮다, 곧 병원 간다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최도윤 씨가 힘겹게 말씀하셨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지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아직도 화가 나 있었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감정들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살아계셔야 한다는 생각만 들었거든요. 구급차가 도착해서 병원으로 향했어요. 응급실 침대에 누워 계신 최도윤 씨를 보니까 정말 많이 아프신 것 같았어요.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저는 바깥에서 기다려야 했어요. 보호자분이세요? 간호사가 물어보더라고요. 네, 부인입니다. 환자분이 언제부터 심장 질환을 앓으셨나요? 잘 모르겠어요. 어제야 알았어요. 간호사가 의아한 표호로 저를 봤어요. 부부인데 그런 걸 모른다는 게 이상했겠죠. 응급처치를 받으신 후 최도윤 씨는 중환자실로 옮겨지셨어요. 가슴의 심전도 선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산소 마스크도 끼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급성 심근경색이에요. 다행히 빨리 병원에 오셔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며칠 더 지켜봐야겠어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나요? 현재로선 안정적이에요. 하지만 환자분이 원래 심장 질환이 있으셨죠. 협심증에 부정맥까지 있으시니까 계속 주의 깊게 관리하셔야 해요. 그제서야 최도윤 씨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어요. 왜 그동안 숨기셨는지도 이해가 됐고요. 중환자실 면회 시간에 들어갔어요. 최도윤 씨는 의식이 있으셨지만 많이 약해 보이셨어요. 제 손을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어요. 미안해요. 최도윤 씨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그런 얘기 말고 푹 쉬세요. 아니에요. 말해야겠어요. 최도윤 씨가 산소 마스크를 살짝 밀어내시며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보험이었어요. 맞아요. 제 가슴이 다시 아팠어요. 역시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작년에 진단받았어요. 의사가 길어야 1-2년이라고 했어요. 내 몸이 오래 못 간다고 했거든요. 최도윤 씨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혼자 죽기가 무서웠어요. 그냥 내 남은 삶을 누군가 곁에서 지켜봐 줬으면 했어요. 그게 당신이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화가 나면서도 이해가 되었어요. 그럼 왜 숨겼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당신이 날 동정할까 봐요. 최도윤 씨가 눈을 감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동정으로 결혼하는 건 싫었어요. 그래도 알 권리는 있었잖아요. 맞아요. 잘못했어요. 최도윤 씨가 제 손을 약하게 잡으셨어요. 손이 차가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진심이에요. 당신을 만나고 나서 정말 사랑하게 됐어요. 보험 같은 건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정말이요. 네. 당신 덕분에 내 심장은 진짜로 뛰었어요. 그 말에 제 눈에서도 눈물이 났어요. 어떤 감정인지 정확히 모르겠었어요. 아직도 화가 나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럽고 또 한편으로는 사랑스럽기도 했어요. 양양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요. 당신과 함께 바다를 보면서 가슴이 이렇게 뛰는 게 병 때문이 아니구나 생각했어요. 최도윤 씨가 희미하게 웃으시려고 했어요. 매일 밤 통화할 때도, 카페에서 커피 마실 때도, 결혼식 날도 모든 순간이 행복했어요. 진심이었어요. 저는 최도윤 씨의 손을 꽉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럼 됐어요. 그게 진심이라면 됐어요. 정말이요. 네. 하지만 앞으로는 아무것도 숨기지 마세요. 아픈 것도 무서운 것도 모든 걸 함께 나눠요. 최도윤 씨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저는 병원 의자에서 잤어요. 최도윤 씨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중간중간 깨서 심전도 모니터를 확인했어요. 규칙적인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렸어요. 아침이 되어서 최도윤 씨가 눈을 뜨셨을 때 제가 옆에 있는 걸 보시고 놀라셨어요. 왜 여기서 주무셨어요? 당신 곁에 있고 싶었어요. 최도윤 씨가 다시 눈물을 흘리셨어요. 하지만 이번엔 기쁜 눈물 같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상태를 확인해 주셨어요. 다행히 많이 안정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며칠 더 입원하시고 퇴원 후에도 계속 관리하셔야 한다고 했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제가 최도윤 씨에게 말씀드렸어요. 미안해요. 부담 드려서. 부담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그 말에 최도윤 씨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데도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저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야 진짜 시작인 것 같았거든요. 최도윤 씨가 퇴원하신 지 석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후에는 제가 최도윤 씨를 돌보는 일에 전념했어요. 약 시간 챙겨드리고 식단 관리하고 정기 검진도 함께 다녔고요. 처음엔 최도윤 씨가 많이 약해지셨어요.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 하시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셨거든요. 저도 걱정이 많았어요. 이렇게 회복이 될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셨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마음이 안정되니까 몸도 따라서 회복되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서 심장에도 부담이 덜 간다는 얘기였어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최도윤 씨가 이제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으신다는 거였어요. 몸이 아프면 솔직히 말씀하시고 무서운 마음이 들 때도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오늘은 가슴이 좀 답답해요. 그러면 저는 병원에 전화해서 괜찮은 건지 확인하곤 했어요. 혹시 또 쓰러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는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렇게 서로에게 솔직해지니까 관계가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처음 만났을 때보다도
더 가까워진 기분이었거든요. 어느 날 최도윤 씨가 제안하셨어요. 양양에 다시 가볼까요? 정말요? 몸은 괜찮으실까요? 의사 선생님이 여행 정도는 괜찮다고 하셨어요. 물론 무리하지 말고요. 양양이라는 말에 가슴이 설렜어요.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엔 멍비치 대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곳으로 가요. 최도윤 씨가 말씀하셨어요. 어디인데요? 가보면 알아요. 아마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양양으로 향했어요. 기차를 타고 가는 길에 최도윤 씨가 창밖을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처음 이 길을 갈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혼자 죽을 생각만 했거든요. 이제는 어때요? 이제는 희망이 보여요. 당신이 함께 있으니까요. 양양에 도착해서 차를 타고 향한 곳은 낙산사였어요. 바다가 보이는 절이라고 들어봤는데 실제로 가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낙산사에 도착하니까 정말 아름다웠어요. 절 뒤로는 산이 있고 앞으로는 바다가 펼쳐져 있었거든요. 특히 해수관음상이 정말 웅장했어요. 여기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에요. 최도윤 씨가 말씀하셨어요. 왜 이곳을 좋아하세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관음보살님이 모든 걸 다 보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우리는 해수관음상 전망대까지 천천히 올라갔어요. 최도윤 씨가 중간중간 쉬면서 올라가셨는데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 보이셨어요. 전망대에 도착하니까 정말 멋진 풍경이 펼쳐졌어요. 바다가 한눈에 보이고 파도 소리도 들렸어요. 하지만 멍비치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더 고요하고 평안한 느낌이랄까요? 내일 새벽에 일출을 보러 와요. 최도윤 씨가 제안하셨어요. 새벽에요. 네. 여기서 보는 일출이 정말 아름다워요.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날 밤 우리는 낙산사 근처 펜션에서 잤어요. 최도윤 씨는 일찍 주무셨는데 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이셨어요. 약도 제때 드시고 숨소리도 안정적이었고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낙산사로 향했어요. 아직 어두웠지만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해수관음상 전망대에 올라가니까 이미 몇 분이 일출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우리도 좋은 자리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춥지 않으세요? 제가 최도윤 씨에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오히려 상쾌해요. 하늘이 점점 밝아지더니 수평선 끝에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정말 장관이었어요. 바다 전체가 금빛으로 물들었거든요. 그때 바람이 불었어요. 시원한 바닷바람이 우리 얼굴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날처럼 또다시 바람이 부네요. 제가 말했어요. 멍비치에서 처음 만났던 그날이 생각났거든요. 이젠 두렵지 않아요. 최도윤 씨가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무엇이요? 바람도 바다도 죽음도요. 이젠 숨이 차지 않아요. 최도윤 씨가 깊게 숨을 쉬셨어요. 정말 편안해 보이셨어요. 당신이 내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줬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저도 최도윤 씨 덕분에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찾았거든요. 저는 조용히 손을 모았어요. 관음보살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저희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요. 해가 완전히 떠오르니까 바다가 더욱 반짝였어요.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처음 들었을 때와 달랐어요. 슬픔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소리 같았어요.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죠. 제가 최도윤 씨에게 말했어요. 네, 이번에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함께 나누면서요. 네, 그렇게 하자고요. 최도윤 씨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손이 따뜻했어요.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거든요. 사랑해요. 최도윤 씨가 말씀하셨어요. 저도 사랑해요. 그 순간 정말 행복했어요. 멍비치에서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과는 다른 더 깊고 안정된 행복이었어요. 해수관음상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저희를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았고요. 앞으로도 가끔 여기 올까요? 제가 제안했어요. 좋아요. 우리만의 특별한 장소로 만들어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어요. 낙산사 해수관음상 전망대에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말이에요. 돌아가는 길에 최도윤 씨가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당신을 이용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당신 때문에 살고 싶어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때문에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우리의 이야기는 거짓말로 시작됐지만 진실된 사랑으로 끝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낙산사 관음보살님의 축복 속에서 말이에요.